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강인함의 힘, 지은이는 스티브 매그니스입니다. 끈질기다, 근성 있다, 힘들어도 끝까지 해낸다. 극기심, 불고리의 정신, 괴로워도 티를 내지 않는다, 인내심. 여기까지는 모두 강인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했을 때 그들이 연상한 단어와 구절이다. 이런 표현들을 접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또한 강인함을 묘사할 때 냉혹하다라는 말만큼 자주 등장하는 단어도 없다. 강인한 사람이란 바늘로 찔러도 꿈쩍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나약함을 절대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게다가 이 오해는 너무 오래되었다. 그러나 가장 강인한 사람은 냉혈한이 아니다. 강인함을 기른다는 권위주의형 교육과 양육 또는 코칭은 도리어 연약하고 자립심이 약한 개인을 기르는 결과를 낳는다. 처벌이 두려워서 무조건 규칙을 따랐던 아이가 자신을 통제할 부모가 옆에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 두려움이 동기부여의 원천이었던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 독립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 그동안 우리는 가짜 강인함에 속아왔다. 여기 누구나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고 강인함을 기르고자 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풋볼 감독인 피트 캐롤은 진정한 강인함을 기르도록 힘쓴다. 말하자면 통제 대신 자율의 무게를 두고 겉으로 드러나는 강인함 대신 내면의 힘을 다진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대신 유연하게 규칙을 조정한다. 두려움 대신 내적 동기를 부여한다. 진정한 강인함을 기르는 일은 곧 시련이 닥쳤을 때 꺼냈을 도구를 제공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진짜로 강인한 사람은 몸과 마음의 소리를 거스르지 않고 그 소리를 경청하며 나아간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살핀다.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수용한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유연하게 대응할 방법을 찾는다. 강인한 사람은 괴로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때까지 서두르지 않는다. 사실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내면의 힘이 강력한 이들이 많다. 이 책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이들은 강한 척하기를 거부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근성과 투지가 있으며 타인을 존중하고 동정할 줄 알면서도 미묘하고도 복잡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감추지 않는다. 앞으로 여러 장에 걸쳐 나는 강인함을 기르는 4대 원칙을 소개할 것이다. 여러분이 직면한 공경이 무엇이든 그 안에서 나아갈 길을 찾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제1원칙, 허세를 벗고 현실을 직면한다. 제2원칙,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제3원칙, 바로 반응하지 말고 대응한다. 제4원칙, 괴로움은 더 큰 나를 만날 기회다. 우리 뇌는 불확실성을 만나면 어서 결론을 내리도록 요구한다. 어떤 식으로 결론에 이르든지 불확실성을 종료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불확실성을 빨리 종료하려는 욕구를 제어해 자기에게 이론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강인함을 기르는 핵심이다. 자, 그럼 제1원칙, 허세를 벗고 현실을 직면하라.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 강인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고 도전 과제로 인지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도전 과제란 어렵기는 해도 통제 가능한 일을 말한다. 반면에 위협으로 인지하면 어서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생존하는 것만이 목표가 된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평가하는 이유는 강인한 사람이 더 자신만만하거나 힘든 일을 얕잡아 보기 때문이 아니다. 문제 상황을 도전 과제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할 능력과 문제 처리 능력을 길렀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낯선 상황이라든지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마다 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스트레스 반응이란 우리 몸이 어떤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행위이다. 스트레스에 반응할 때 우리 몸은 근육에 연료를 공급하기도 하고 혈류를 촉진하거나 늦추기도 하고 잠재적 손상이나 부상에 대비해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기도 한다. 우리 몸에는 이를테면 긴급출동 911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때에 따라 구급차도 보내고 경찰도 보내고 소방대도 보내고
사회복지사도 보내고 특공대도 보낸다. 어느 팀을 보내야 하는지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 이는 우리가 문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 방어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 공격에 나설 것인가. 대개는 우리 자신이 이 문제를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 유형도 결정한다. 스트레스를 몸과 마음의 위협이라고 평가하면 몸에서는 위협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때 우리 뇌는 코르티솔을 분비하고 몸을 방어하며 보호할 태세를 갖춘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 몸은 위협에 대응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때는 되도록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기는 경기가 아니라 지지 않는 경기를 선택한다. 반면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성장 기회나 이득으로 평가하고 어려워도 감당할 만하다고 여기면 몸에서는 도전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때 우리 몸은 코르티솔보다는 주로 테스토스테론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어떻게 하면 경기에서 승리할지 또는 과제 목표를 달성할지 그 방법을 찾는다. 그러니까 위협 반응이 무조건 나쁘고 도전 반응이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니다. 각 반응은 그에 맞는 목적이 있다.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감당할 자신이 있을 때 강인한 사람이 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극심한 압박을 받을 때도 강인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사람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쪽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평정심을 유지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 실력에 큰 차이가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면 예외 없이 무너진다. 반면에 자신의 장단점이 무엇이고 자신의 역량이 어디까지이고 무엇이 두려운지 사실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방법을 찾는다.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식을 연구했던 연구진은 투지가 넘치고 강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더 정확하게 기술한다라고 결론 내었다. 다시 말해 현실을 더 정확하게 직시했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일이 쉬운 척 허세를 부리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자신의 역량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거짓없이 평가해야 스트레스에 생산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 평가에 따라 우리 몸은 문제를 위협으로 인식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도전 대상으로 인식해 설렘을 느끼기도 한다. 그리고 이 반응에 따라 갈 길이 결정된다. 현실을 수용하다는 뜻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다. 여기 현실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마음을 단련해야 하는지 과학적 연구가 뒷받침하는 여러 전략을 소개하겠다. 첫 번째, 적절한 목표를 세운다. 현재 자신의 역량보다 약간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두 번째, 남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목표를 정한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공적 자아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 없을 때 드러나는 사적 자아가 바라는 목표를 선택할 때 그 목표를 끝내 이룰 가능성이 더 크다.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시간을 들여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세밀하게 살피는 일도 포함한다. 사색도 좋고 일기쓰기도 좋고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는 방법도 좋다. 어느 방법을 쓰든지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야 한다. 세 번째, 성공 기준과 기대치를 명확하게 정한다. 1등 아니면 꼴찌,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화를 자초하게 된다. 경주든 학업이든 자기에게 승산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 뇌는 더는 생각하지 않고 멈춰버린다.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하면 예컨대 자신이 투입하는 노력에 집중하면 목표에 도전하기도 전에 의욕이 감소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배움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 네 번째 작전,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경로 수정이 필요하다. 프랑스 낭트 대학교 연구진은 자신의 역량을 판단할 때 스트레스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스트레스는 자신의 역량을 평가하는 인지 능력을 떨어뜨린다. 예를 들면 목표 지점까지 걸어갈 거리를 예측할 때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 거리를 과대평가한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상이나 과제의 난이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판단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령 우리가 피곤하거나 지치고 초조할 때면 그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람은 자신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사전에 마음을 준비한다. 2018년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우리가 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결과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정 편향이 강해져 위험이나 위협적인 요소에 고도의 경계 태세를 취하고 민감하게 알아차린다. 이 부정 편향에 맞서려면 우리 뇌가 위험 요소를 찾는 대신에 기회 요소를 찾도록 마음을 대비해야 한다. 과제를 수행하기 직전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잘하는 일을 루틴으로 삼아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사람들은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바둥거리고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 차고 싶어 한다. 구시대 방식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감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하고 확신에 찬 사람으로 보이는 데 집중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그 믿음을 기르는지 설명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감을 기르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자신감과 관련해서 구시대의 강인한 모델은 자신감을 기르는 일이 아니라 자신감을 연기하는 것을 강조한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일에 한치의 의심도 없는 사람처럼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걸으면서 우리는 자신감을 연기한다. 불안이나 걱정은 절대 입에 올리지 말고 큰 소리 칠 줄 알아야 한다.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의 압박이 심해지면 이런 연극이 통하지 않는다. 진짜 자신감은 거짓에서 나올 수 없다. 인간 본성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감이 아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그런 감정을 받아들일 줄 알고 자신의 역량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존감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자존감을 높이려고 애썼기 때문이 아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집단 내에서 의미 있는 유대감을 이룬 결과 그 부산물로 자연스럽게 높은 자존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때 내면의 자아가 강해진다. 어려운 과제를 피하지 않고 잘 완수해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강한 유대감을 쌓을 때 자존감은 발달한다. 자신감을 키우는 문제도 자존감과 같은 길을 걸을 때가 많다. 우리는 허세를 부려서라도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지만 이는 쉽게 부서질 자신감이다. 자존감과 마찬가지로 자신감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진짜 자신감은 객관적으로 나를 이해하는 데서 생기는 뿌리 깊은 확신이다. 가짜 자신감은 허세를 부리는 것일 뿐이다. 가짜 자신감은 불안감에서 싹튼다. 허세를 부려 과제를 해결하거나 친구들에게 잘난 척하려고 쓰는 가면이다. 우리는 오만함과 뻔뻔함을 자신감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 자신이 있다고 강조할 필요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신 없음을 알리는 신호인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감을 요란하게 표출하면 그 안에 알맹이가 있는 줄로 착각한다. 그러나 가짜 자신감에 취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그 순간 우리 뇌는 방어 기제를 작동한다. 잠깐만, 이 일은 내게 너무 벅차. 우리 뇌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도전 과제가 아닌 위협으로 인식하고 나중에 더 가치 있는 일에 대비해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전원을 내린다. 결과로 스트레스 호르몬은 잔뜩 분비되고 당혹감은 머릿속을 지배한다. 그러니 가짜 자신감을 키우다가는 장차 현실의 벽에 부딪혀 불안감에 시달릴 일만 남는다. 그렇다면 진짜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 진정한 내적 자신감을 기르는 일은 다음 4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을 높인다. 두 번째 단계, 완벽주의를 버리고 자신을 수용한다. 세 번째, 열심히 훈련한 자신을 믿는다. 네 번째, 조용한 자아를 기른다. 실력 향상을 바랄 때 우리는 대부분 여태껏 세운 성과 가운데 최고 기록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더욱 높이 오르는 전략을 택한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실패할 일 없이 기대를 충족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기록을 반복해서 성취할 수 있음을 확인하면 자신감이 길러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일정 수준의 기록을 꾸준히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길러놓으면 기회가 왔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기록 달성에 도전할 수 있다.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은 자기 약점을 분석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다.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거나 인정할 줄 안다. 자신의 약점을 들여다보거나 인정하기 싫어한다면 이는 자신감이 없고 불안하다는 증거다. 자기 약점을 자각하고 수용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누군가 약점을 들추고 비평하는 말을 해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신의 약점까지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서서히 불안함을 내려놓는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발견한다. 이번 장에서 나는 두 가지 중요한 심리, 즉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 쌓기 위해 우리가 벌이는 투쟁을 다루었다. 두 심리 모두 자기 자신과 주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로 수렴한다. 다시 말해 당신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자기를 기만하는가. 현재 자신의 모습을 편안하게 수용하면서도 변화 가능성을 받아들이자. 자아상은 확고하면서도 유연해야 한다. 자아상이 어느 하나로 굳어지면 해당 자아에 위협이 되는 말은 모조리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해석한다. 이때 우리는 온갖 수단을 써서 자기를 방어하고 현실을 왜곡해서라도 자아상을 온전히 지켜내려고 한다. 반면 우리가 장점은 물론 자신의 결점까지 인정하면 이 같은 방어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신의 자아가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몇몇 문제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진짜 자신감은 실제로 노력한 시간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 동기가 두려움이나 초조함 때문이라면 혹은 실패할까봐 겁나서 마지못해 노력하는 것이라면 그런 시간은 자신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 불안감이 마음을 지배한다. 훌륭한 작가는 매일 똑같이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쓴다. 훌륭한 댄서는 수없이 반복하며 자기 춤을 완성한다. 이렇게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실제로 일하는 시간 속에서 자신감이 단단하게 자리 잡는다. 실패나 처벌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려는 동기에서 노력할 때 자신감을 얻는다. 대담함은 가면이 아니라 노력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자신이 예의 바르고 유능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품고 산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반박하는 증거가 나올 때마다 자아는 그 증거가 사실일 리 없고 또 사실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찾아 합리화하느라 바쁘다. 자아는 일종의 심리 면역 체계다. 심리적 위험 요소를 감지하면 이를 물리치기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러나 이 심리 면역 체계의 활약이 지나치면 현실과 동떨어진 자아상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우리 몸에서 면역 과민 반응이 일어나 오히려 인체에 해를 입히는 것과 같다. 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과도하게 자기를 보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건강한 자아라면 요란하게 날뛰지 않고 합리적 수준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안다. 사회심리학자 하이디 웨이먼트는 조용한 자아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자아의 목소리를 줄일 때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며 더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는 조용한 자아 개념에서 핵심은 우리 자신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남에게 비판을 듣자마자 무시하는가 아니면 찬찬히 생각하고 평가하는가. 우리는 객관적으로 자기를 파악하고 성찰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안전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야 한다. 어느 정도 자기를 의심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려는 태도는 자아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증거다. 알랭드 보통은 자신감이라는 책에서 자신감을 키우는 길은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보장하는 데 있지 않고 어쩔 도리가 없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화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버틸 때가 있고 접을 때가 있다. 무기력을 학습한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힘도 의지도 없다. 상황을 통제할 힘이 제거된 환경에서는 활활 타오르던 의욕도 꺾이고 만다. 통제불능 환경에서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는 게 없다고 느낄 때 우리 뇌는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결론 내린다.
이는 현대 직장인들에게 흔히 발견하는 모습이다. 의욕 넘치던 신입 직원이 시간이 갈수록 열정을 잃고 칸막이 책상에 앉아 서서히 시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다. 성공을 꿈꾸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생존하기 위해 일할 뿐이다. 생존 포기 질환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신체 기관도 멀쩡하고 내장 기관도 별 고통이 없었지만 이 병에 걸리면 이유가 암울했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병을 가리켜 생존 포기 질환이라 부른다. 극단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증상이다. 생존 포기 질환이라는 이상한 병은 무시해버리기 쉽다. 삶을 지속할 의욕이 없어 죽는다는 것이 의학 논리에 잘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분명 있을 것이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에 있을 때 한 수감자에게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2가지를 배웠다. 하나는 면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슴을 활짝 펴고 걷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었다. 이 병에 걸린다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력감에 빠지는 것은 틀림없다.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통제감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데 사람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스트레스가 치솟는다. 반면 상황을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느낄 때 코르티솔 반응이 줄어든다. 우리가 느끼는 통제감에 따라 호르몬 반응이 바뀔 뿐 아니라 스트레스 반응 양상도 바뀐다. 통제감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 요인으로 일어나는 생리 반응뿐 아니라 고통에 인내하는 능력도 달라진다. 자신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공경에 처하더라도 인내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인간의 동기부여와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대표적인 2 이론이 있는데 자기 결정 이론과 자기 효능감 이론이다. 자기 결정 이론에 따르면 자율성의 수준, 곧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려는 욕구는 개인의 행복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의 동기, 행동, 그리고 사회적 환경을 통제할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한다. 2 이론 모두 동기부여, 업무 수행 능력, 행복, 심리적 안정감, 삶의 만족도, 학업 성과와 관련이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느낄 때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선택권이 주어지면 우리 뇌는 그 사실 자체를 보상으로 인식한다. 인간은 자신의 환경, 특히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자아감을 상실한다. 그리고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경험하면 지극히 단순한 과제에도 의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인생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느낌이 들 때, 또는 앞에 놓인 과제를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절망에 빠지고 싶다. 그러니 하지 말자라고 포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법을 새로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희망을 훈련하려면 멈추지 말고 뭔가를 지속해야 한다.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다. 사소하고 쉬운 일이라도 좋다. 자신이 상황을 통제한다는 느낌, 자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면 충분하다. 사람은 통제감을 상실할 때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함께 상실한다. 선택권이 없는 환경에서는 강인함을 키울 수 없다. 이제 자기 통제감을 높일 수 있는 4가지 훈련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첫 번째, 작은 일부터 자기 힘으로. 예를 들어 불안을 해결하고 싶다면 호흡을 조절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자. 숨을 천천히 쉬는 일은 할 수 있지 않은가? 2번째, 선택지를 제공한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선택지를 제거해 스스로 궁지에 몰릴 때가 많다. 다른 탈출구는 생각지 못하고 덫에 빠져 그저 버텨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매일 아침 7시에 하루도 빼먹지 않고 운동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사람과 할 수 없으면 일주일에 이틀은 빼먹어도 되라고 선택지를 두는 사람, 누가 더 오랜 기간 꾸준히 습관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다이어트 중이라도 이른바 치링데이를 두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때 다이어트 식단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철저히 지키지 못할 바에는 아예 안 하겠다는 접근법으로는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다. 3번째 방법, 문제를 뒤집어 본다.
어느 분야에서든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다. 이때 그 문제를 의식하고 알아차림으로써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자극은 상황을 반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 때가 많다. 네 번째 방법, 자기만의 루틴을 만든다. 루틴을 수행할 때 우리는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을 의식 밖으로 밀어내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한다. 루틴이란 불안감에 대응하는 기제로서 자신이 느끼는 통제감을 실제보다 확대하는 행위이다. 불확실성이 크고 통제 가능성이 적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루틴을 만들어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와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 통제감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현재 처한 상황을 헤치고 나갈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강인한 정신력을 발휘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강인한 사람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찾아 앞으로 나아간다. 강인함이란 괴로움을 인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좋은 결단을 내리는 데 그 핵심이 있다.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방향을 돌리거나 물러나거나 그만두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강인합니다. 우리는 강인함을 끈기와 동일시할 때가 많지만 때로는 그만두는 것이 강인합니다. 의심이 밀려오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도 그 안에서 좋은 결정을 찾아내는 사람이 강인한 사람이다. 때로는 끈기 있게 버텨내야 하고 때로는 그만둘 줄도 알아야 한다. 자기 힘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통제감을 회복하고 제대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통제감이란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초능력과 같아서 이 힘이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과 맞서 싸우고 어려움 속에서 배울 점을 찾고 적응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누군가를 강인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면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배치하고 합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무기력감을 훈련했다. 지금은 재량권을 제거하지 말고 확대할 때다. 사람들에게 선택할 권리를 돌려주고 스스로 희망하는 법을 훈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오늘 녹음이 길어져서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다음 시간에 제2원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